자,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 한일 고대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임나가 과연 가야인가 대마도인가 하는 다소 도발적인 타이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일본 큐슈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그때 처음 대마도에 한번 가봤고, 그다음에 2017년에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 세미나 발표하고 프린스턴, 하버드 갔다가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또 대마도를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대마도를 일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런 사실들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 2월 달에 군사고고연구회 팀을 데리고 큐슈 대학 갔다가 배를 타고 이끼선 거쳐가지고 쭉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송옥진 박사도 당시 참여했던 그 이제 답사단의 일원이었는데 전부 다 너무 재밌고 놀랍다. 대마도가 이렇게 역사성이 깊은 섬인지 몰랐다고 얘기가 터져 나와서 그해 2018년 여름에 또 갔습니다. 제가 인솔을 해가지고 갔고요. 심지어 2018년 12월에 또 갔습니다. 제가 마치 관광 가이드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가 안내한 거 외에도 많은 팀들이 갔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지금 대마도가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깨어나고 있느냐? 한일 고대 관계사의 비밀이 지금 벗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치 정부가 19세기 말에 엄청나게 사설을 다 찾아내고 모든 고적들을 다 지우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마도를 왜 그렇게 명치 정부에서 역사적인 유적과 사료를 지우려고 했을까? 그 사연도 오늘 제 발표를 듣고 나시면 아마 이해하게 되실 거고, 발표를 듣고 나서 당장 내일 대마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왜? 코로나 때문에 백길이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하기 때문에 대신 제 발표를 보시면서 현장감 있는 역사 탐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상당히 민감한 한일 간의 어떤 그 갈등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요새 황도사관이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얘기냐 하고 의아하실 거예요. 황도사관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관변학자들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이미 우리는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지났고, 근데 70년이 지난 여태 무슨 황도가 사관이 살아있느냐라고 의아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지금 꿈틀꿈틀 지하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대착오, 이 황도 사관이 지하에서 무덤을 열고 유령이 실제 살아나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막지 못하면 한일 관계가 점점점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그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 지금 관계가 악화일로 급전직하로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한일 간에 엄청난 이 경제 마찰 갈등의 어느 한 구석에는 어쩌면 황도사관을 침봉하는 극소수 우익 인사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이 엄청나게 한국 때리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그 극소수 일본회의라고 하는 아베 정권 뒤에서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풀무질하는 그 우익단체 회원들의 정신구조, 의식의 심연 속에는 어쩌면 황도사관이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베 수장 본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배도 했고요. 이 황도사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꼭지 스토리텔링이 뭐냐? 바로 임나 일본무설입니다.
황도사관에서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지만 뭐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도사관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고대 한국 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가공의 스토리입니다. 이걸 빼놓으면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임나일본부설이라는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임나일본부설이 느닷없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스에마츠 야스카즈라고 하는 일본의 사학자입니다. 뭐 과거에 경성제대 교수도 했던 분인데, 근데 일본 학자가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주장을. 하지만 오늘 제가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국내 학자들도 스에마츠 야스카즈 학설을 수용한다는 점이 좀 놀라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임나일본부서 아무도 안 믿어, 일본에서도 거부됐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얘기하면서 실제로 임나일본부설의 요체, 그 성립되기 위한 기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기록에 관련된 고대 지명들이 있습니다. 기록 지명들을 전부 다 한반도에 비정해놨습니다, 스에마츠 야스카즈가. 근데 그것들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건 뭐냐면 어떤 도둑이 너희 집 도둑질 뭐 강도 안 했어 라고 주장하고 밖에 나와서 있지만 알고 봤더니 우리 집 등기등본에 그 사람 이름이 버저리 올라와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집 등본에 그 도둑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불구하고 도둑은 나 너 집에 근처도 안 가고 있잖아, 나 도둑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유사한 형국이다 라고 이덕일 박사가 주장하는데, 저는 그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황 선생님도 오셨더라고요. 지금 오셨는데 같이 연구 많이 하셨는데, 자, 그 내용이 바로 저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가야사의 올바른 복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시민단체에서 맹공을 펼치고 있고, 미사협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연합회에서 심지어 국립중앙박물관을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국회 감사 청구까지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해하실 텐데, 그 과거 이야기가 일본의 극우 인사 몇 사람에 의해서 유령이 부활하고 있는데, 그 부활한 틈에 이 희한하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던진 게 이게 나비 효과처럼 그 증폭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문제, 임나가 가야인가를 한번 어쩌다 보니까 대마도에 5번이나 갔거든요. 최근에 가서 다 이제 조사를 하고 난 결과를 오늘 현장 이 조사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역사 과거 이야기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일본 우익학설, 임나일본부설이죠. 이 우익학설이 지금 우익학설의 사다리, 징검다리 같은 주장을 국내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우익학설이,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한반도를 상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학설이 뭐냐? 그게 임나, 즉 가야라는 거라고 이덕일 박사님, 그다음에 황순정 선생님 주장하셨는데, 저는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김영구 교수의 논문하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최재석 교수님, 그다음에 다른 논문을 쭉 비교를 해보고, 또 이덕일 박사님이나 황순정 선생님 책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제3자 입장에서,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했더니 제가 판단한 건 뭐냐면은 임나 이콜 가야설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학설이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학설은 지금 한일 관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불행한 한일 관계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휘발성 있는 아주 위험한 폭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진정한 이 우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화근, 과거의 정환론에 근거가 됐던 임나일본부설이 다시는 그 유령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놔야 되겠다. 근데 그 짚어내는 핵심의 요체는 뭐냐? 임나가 과연 가야인가를 명확하게 논파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파. 그러면 이 불행한 씨앗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니까 단순히 역사답사 이렇게 이제 흥겨운 역사답사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대외 관계 또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주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북역사재단에 이명찬 박사님과 아주대학교의 이 정영욱 교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또 부족한 내용을 토론하면서 이따 또 질의응답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너무 인트로덕션이 길었는데 좀 흥미가 고조되셨나요?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일본 회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일본 친구가 얼마 전에 이메일하니 그러더라고요. 그 일본 회의는 정말 프리모던하다. 일본 사람들도 상식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근대적인 시대착오 단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본 학자들은. 근데 놀랍게도 일본 회의가 지금 엄청나게 세력이 불려가지고 내각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의 30%가 아마 일본 회의 멤버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 회의가 사실은 뿌리가 출발점이 뭐냐면 일본의 신도입니다. 신도. 신도라는 건 일본 토속 종교인데 신도 기반 뒀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 일본 회의가 갖고 있는 이 한반도에 대한 정체성이 종종 우월주의 역사관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일본의 뭐 아베라든가 아소 이런 수상들이 말만 내뱉으면 한국은 원래 우리 밑에 있던 놈들인데, 우리가 한번 밟았던 놈들인데 이게 어떻게 언제 컸다고 맘먹으려고 하나, 그런 투의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한수 아래 이류 국가, 우리가 식민 지배하던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의 뿌리가 아주 깊어서 4세기부터 6세기 대략 369년부터 562년까지 한 200여간을 경상남도 지방에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식민 통치기관을 두고 백제와 신라를 마치 종처럼 부렸다. 굽실굽실한 비굴한 그런 제국가로 야마토웨가 거느렸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너희는 그랬고 지금도 영원히 일본보다는 한 수 아래인 그런 나라야만 된다고 하는 뿌리 깊은 우월주의 인식과 역사관이 있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임나일본부 역사관이고, 그게 이제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겉으로는 임나일본부서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총론에서는 부정하지만 강론에서는 그 지명들을 전부 다 끌어와서 인정하는 바람에 사다리를 놔주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이 다시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임나일권 가야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이덕일 박사님이 했다가, 또 그거가 연관돼 가지고 모 교수님하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 그 희대의 정말 코미디 같은 재판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은, 요새 금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냐면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국립박물관에서 가야에 대한 전시를 했는데 많은 전시 내용에 임나가 가야다라고 하는 걸 거의 전제하고 전시를 했다는 것이 폭로된 겁니다. 심지어 허성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그 전시회의 타이틀이 가야 본성, 근본 본자, 그 성품 성자를 썼는데, 그 본성이란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혼쇼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일본말에서는 정체성 뭐 이런 말입니다. 혼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 왜 거기다 굳이 우리가 잘 안 쓰는 일본 표현까지 썼느냐. 아마 오해리라고 믿고 싶은데, 아무튼 그 내용이 보면은 임나가 바로 가야라고 하는 거를 확신한 듯이 이렇게 전시를 했다라고 해서 미사협동이 지금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은 이게 그 국내 뭐 젊은 학자가 발표한 내용에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에 보세요. 554년 12월 임나일본부를 백제 영향권 아래 두었다라고 버젓이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논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외교 사절이니 아니면 뭐 그 외교관이니 이렇게 뭐 이 과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가 됐든 임나일본부는 있었다. 둘째, 그 임나가 가야 지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학자가 자유롭게 자기 학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립박물관에서 왜 특정 학설만 전시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많은 그 국내 학자들이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대마도거나 혹은 휴시오거나 혹은 폰슈 특정 지역에 있을 때라고 하는 여러 논문이 있고 그 논문을 쓴 사람들이 당대의 아주 저명한 학자들입니다. 그 논문은 심지어 북한에서도 조희승 교수 같은 사람이 다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북이 똑같이 같은 오랜만에 같은 학설을 내미는 게 바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다라고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에 있었다라고 하는 학설과 논증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유령 취급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 유령 취급하고 특정 학설만 국가기관에서 전시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미사협의 박정학 이사장님, 이덕일 박사님이 지금 비판하는데 저는 그 비판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황주의자 스웨마츠는 임나가 가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심지어 영산강 일대 포함해서 충청도까지 오히려 확장을 시켜놨습니다. 임나 영역을.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라라든가 이런 지명들을 요거는 그나마 부산 박물관에서 부산 시립박물관에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서울 국박에 비해서는 부산 시박은 그나마 좀 하도 시민단체에서 비판을 하니까 좀 생략을 하고 좀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명들은 뭐 다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임나 일본부설을 입증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지명 비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다라라고 하는 것, 이 다라라는 나라가 보면은 일본의 그 사가현에 규슈에 사가현이 있어요. 그 후쿠오카 바로 옆에 사가현에 아리아케 해에 보면은 그 다라라고 한 지명이 몇십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뭐 타량, 뭐 다라, 뭐 한자는 여러 개 쓰지만 발음 똑같이 다라 이렇게 읽어요. 그걸로 봤을 때는 옛날에 원래는 다 다라라는 나라가 있었나 보다가 확실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휴슈에 명확하게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최재석 교수님은 그 여기서 말한 다라는 한반도 남부의 다라가 아니라 규슈의 다라다라고 아주 치밀하게 고증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논문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유령 취급합니다. 최재석 교수님은 그야말로 당대의 치밀한 학자예요. 근데 그런 논문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심각한 편의주의다. 어떻게 말하면 확증 편향의 어떤 어카데믹 미스컨덕트라고 여러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임나에 대한 남북한 정통사학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 임나국이라 나오죠. 임나국. 그다음에 임나자. 임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일본 서기에 딱 설명을 했어요. 임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서 임나를 자기가 스스로 비정한 데이터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연구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서기 1차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임나자라고, 임나라 하는 것은 여기 축자국은 이거는 아주 명확한데 후쿠오카를 말합니다. 지금 후쿠오카고요. 후쿠오카에서 2000리, 그다음에 북으로는 바다에 막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계림, 여기서 계림은 이제 신라 경주를 말하는 거죠. 계림에서 서남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세 가지 데이터니까 임나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이것만큼 구체적인 데이터는 일본 서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보면 외인전에 보면 구야 한국에서 배 타고 천리를 가면 대마도가 나오고, 대마도에서 천리를 가면 이끼섬이 나오고, 이끼섬에서 또 천리를 가니까 말로국에 나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쿠오카에서 아까 그 계산대로 하면 후쿠오카에서 바다로 2000리는 대마도밖에 없습니다. 딱 그 계산이 나오죠. 그다음에 그 바다로 북쪽으로는 바다에 막혔다고 한다면 한반도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후쿠오카에서 북쪽으로 2000리니까 큐슈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섬인데, 그럼 섬이면 항로상에 섬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끼섬하고, 가봤죠? 그때 이끼섬하고 대마도. 근데 이끼섬은 거리가 안 맞아요. 천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도 역시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마도는 만약 경주에서 가려면 형산강 따라 나가가지고 남쪽으로 쭉 가다가, 옛날에는, 요새는 부산에서 출발하지만 옛날에는 세종대왕 때도 그랬고 거제도에서 출발해야지 대마도를 갑니다. 왜? 해류에 밀리지 않으려면 대마도 출발해야 되고, 그것도 방향을 남쪽으로 혹은 남서쪽으로 해야 겨우 밀리지 않고 대마도에 간답니다. 그러지 않고 하면은 밀려나가지고 대마도에 상륙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거제도까지, 남쪽,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가니까 방향감으로 보면은 서남 방향에 대략 맞는 겁니다. 계림에서. 그다음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대마도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그냥 머릿속에서 계산만 딱딱 1 더하기 2는 3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 뭐 이 조자를 갖다가 이게 막힌 게 아니라는 둥 온갖 이상한 말을 섞어가지고 이거를 다 부정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대마도가 아니라 무조건 한반도 남부 경남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임나는 무조건. 저는 그래서 제가 이덕일 박사님이나 황 선생님이나 뭐 여러 최재덕 교수님이나 북한 조희선 교수나 그런 합리적인 추론에 반대되는 그런 무리한 논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 생각인데 임나가 가야라고 하는 그게 무너지면은 그것과 연관된 연쇄적인 여러 주류학계 학설이 다 무너지는 연쇄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첫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무너져요. 그게 무너지면 낙랑군 제평양설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고구려 평양 요양설, 고구려 수도 평양설도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이걸 사수하려고 그러는 건가. 제가 사회과학자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고고학과에서도 전쟁사를 가리키지 이런 뭐 발굴하는 건 안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사수하려고 하는가? 왜 남북한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학설은 인정하지 않고 위령 취급하면서 또 심지어 국가기관에서 특정 학설만, 그것도 그 학설이 우리한테 불리한 학설이에요. 우리나라한테. 일본의 정한론에 이용됐던 학설이고, 우리한테 유리한 학설은 그게 아니라 남북한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학설인데 그거는 깔아뭉개고 왜 우리한테 불리한 학설만 꼭 부둥켜 안고 있을까? 그건 제가 아직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자,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해도 오늘 이게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마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대마도의 비밀이 숨겨진 곳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네. 고려대 최재석 교수님, 문정창, 이병선, 황선정, 이덕일 이분들이 다 했고, 최근에 저도 제가 사회학자로 봤더니 임나는 대마도가 맞는 것 같다라고 오늘 얘기를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임날본부설과 정한론의 근거가 된 일본서기 신공항후 9년인가 그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록이 나오는데, 저는 이 기록을 몇 번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기록이 사실 일본에서도 허구라고 그러고 다 허구라고 그래요. 근데 허구지만 허구 속에 일부 사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해보고 한번 이 스토리와 맞는 지역이 어딜까 한번 그 후보를 1, 2, 3, 4, 5 놓고 찾아본 겁니다. 하나씩 지어가면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에 맞을 만한 지형이 어딘가를 본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0월 기해삭 신축 요 시기에 이제 임신한 신공항후가 출항을 한 겁니다. 축자국에서 해가지고 경주를 갔다고 주장하죠.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 이 파도가 많아치고 이 뭡니까, 나라 이 가운데로 이 뭡니까, 물결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떻게 바로 알았다. 천신이 이렇게 이 신공항후를 돕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신라 왕이 겁을 바짝 먹고 전쟁하기도 전에 항복을 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렇죠? 바로 그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바닷물이 이 나라 깊숙이 들어온 적을 본 적이 없다. 뭐냐면은 신공항후 함대가 이 만입구에 딱 배를 대자마자 조수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나라 깊숙이 물이 차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의 뜻인가라고 해가지고 겁을 먹고 항복을 했다는 그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과연 경주에 맞을 수 있는가, 혹은 다른 데 맞는 건 아닐까 한번 상상을 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났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자, 우선 이 시기는 보니까 재미있게도 우리 천문연구원의 양훈재 박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만조는 맞대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바닷물이 높이 되는 시기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살이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는 표고 한 30m 되는 지역이에요. 경주는. 그래서 바닷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바닷물을 덮였을 정도 그런 지형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는 워낙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동해 경주는. 그리고 조수간만해가 조금 큰 남해 지역의 김해는 이 가야권이라서 신라를 공격했다는 말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대마도는 현지에서 봤더니 조수간만의 차이가 툼이 나옵니다. 나오고 함대를 나라 입구에 대면은 딱 뭡니까, 블로케이드 봉쇄 효과가 나오는 그 지형이 있는가 찾아봤어요. 그리고 아주 평탄한 지역이 내륙 깊숙이 쭉 연결돼 가지고 한 2m 조수가 들어오면은 아주 깊숙이까지 바닷물이 쭉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찾았습니다. 그런 지형 구조를 찾았어요. 지형 구조가 찾았는데 바로 거기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물이 빠졌을 때, 물이 이렇게 빠져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차가 크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는 상당한 조차가 있는 겁니다. 2m 정도 조차가 발생하는 지역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데는 조차가 있고 어떤 데 없고. 근데 대마도는 조차가 2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사고만 지역인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양쪽으로 산이 있어가지고 요 입구예요. 만입구라서 여기다가 배를 쫙 갖다 대면은 봉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지형이더라고요. 지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편편한 평야가 앞으로 내륙 깊숙이 연결돼가지고 아주 깊숙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수 있게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만 지역이, 이런 지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제가 설명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공항후조에 있는 그
그 얘기가 완전히 거짓이 아니라 일부는 사실일 수 있다. 왜? 예를 들어서 바닷물이 높이 들어오는 시점에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천문연구원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리때가 맞다. 물론 이제 사기니까 당연히 사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거짓, 허구가 아니랄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가정하에 그 스토리텔링이 성립할 수 있는 지형 구조를 찾아봤더니 하나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고만인데 바로 뭐냐면은 신공황후가 정벌했다고 하는 임나가 그게 그때는 임나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신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스토리에서 그게 나중에 또 이제 가라 7구까지 연결해 가지고 임나일보부스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그 신공황후가 정벌한 것이 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경주가 아니라 신라가 아니라 대마도 서북쪽 평화지대인가 한번 제가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숭신천왕조 65년조 기록에 하면은 대마도인데 임나는 대마도인데 그 신공황후가 공격했다는 것이 이제 신라가 아니라 대마도의 서북평야라고 한다면 그 1번하고 2번 이야기를 이렇게 합해서 보면 어떤 우리가 가설을 추론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신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대마도에 있는 친신라 세력을 공격해 놓고서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었겠죠.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일본 서기를 편찬한 사람이 그거를 뭡니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마치 신라를 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즉 한반도의 신라가 아니라 대마도의 신라계 세력을 신공황후가 공격한 것을 이렇게 왜곡 침소봉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 상상이 맞는가 한번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우선 그 대마도가 당시에 신공황후가 그렇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공격할 만한 그다음에 그 평생 자랑할 만한 뭔가 전략적 혹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대마도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도 관광 안 가는 그런 외딴 섬입니다. 지금 대마도는 정말 거지섬이에요, 거지섬. 한국 사람 관광 안 가면 망하는 그런 섬에 불과한데 어쩌면 신공황후 때는 대마도가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섬일 수 있다면 그렇게 국력을 투입해 가지고 공격을 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대마도에 대한 기록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인조에 나오는데 제가 흥미롭게 느낀 게 뭐냐면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에 보면은 구야 한국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항로의 섬들이 나와요. 그 섬들을 설명을 쭉 하는데 요새 같으면 대마도는 그냥 지나갈 섬인데 이상하게 아주 대마도에 자세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마도에 관련 기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배를 타고 남북에서 몰려와가지고 시장이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뭐냐면 요새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륙 한반도하고 열도 세력이 가운데에는 뭡니까? 대마도에서 모여서 무역을 했다는 거죠. 무역을 하니까 엄청난 이제 부가 축적이 됐고 그래서 대마도가 옛날에는 요새와 다르게 어떻게 말하면 경제와 교역의 중심지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뭐냐면 희한하게 대마도 관련 기록이 제일 64자로 제일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일지국 60, 56자, 말로구 40자 점점점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수로 보면 현대와 달리 고대에는 대마도를 상당히 중요한 나라로 받는 것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도에 관련돼서 이 고대에는 보시죠. 대마도가 문화의 십자로였다고 일본 박물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마도에 가면은 실제로 여러 박물관에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밀집 들어가서 남긴 여기 보시면 우리 고조선 이제 세운던 건 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일본 야요이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와서 무역을 많이 했다는 거죠. 대마도에서 하기 때문에 현대로 치면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싱가포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섬인데 엄청나게 부자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다 무역과 금융의 허브기 때문에.
자, 이렇다면 신공항우가 노릴만하고 신공항우가 공세해서 공격해서 빼앗은 다음에 상당히 자랑할 만한 건덕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가 나중에 와전돼서 이제 그 임나일본 무사할에 차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또 이 대마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소만이라고 섬 가운데에 엄청난 천의 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구를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 이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북에서 배들이 수백 척이 섞여가지고 배 선상에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도도 안 치죠. 태풍의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천혜의 무역항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아소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요 일대를 중심으로 고대 유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유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세기까지는 이 대마도가 지금의 대마도 같은 대마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마도의 서북 쪽에 이제 친신라계 세력이 있으면은 그 세력이 뭔가 백제와 외와의 교통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백제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고 그거에 충실하게 응한 야마토웨가 일찍부터 거기에 부응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좌우만인데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흥미롭게도 아까 나온 것처럼 대마도는 쌀 농사가 못 져가지고 쌀을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유일하게 좌우만에는 넓은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사명 우리 이사님 가보셨죠? 갑자기 평야지대가 나오잖아요. 딱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낼 만한 지역이 바로 좌우만 그 지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좌우만의 지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공황후조의 신라 정벌 기사에 부합되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탄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깊숙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신라 왕이 겁을 먹고 이건 천신의 뜻이니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항복했다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대마도 전체가 그랬고 분명히 신공항우가 탐낼 만한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공항우의 정벌 기사가 지형적으로도 혹은 이런 요건을 본다면 맞는 지역이라 한다면 어쩌면 대마도 서북 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추론 꼭지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럼 두 번째 논점은 뭐냐면 이건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그 신공항우 대마도 신라 세력 원정설이 과연 얼마만큼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 폴밀 기법은 뭐냐면은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당대의 국제관계 속에서 역할 플레이를 해가지고 한번 그 스토리가 가능한가를 한번 미루어 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러한 폴밀 기법인데, 이 폴밀 기법은 상당히 국제관계 이론도 좀 알아야 되고 각 국가의 내외 국내외 실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역사학한 분들은 이런 방법론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 해봤더니 아까 요 연도에 맞는 324년 혹은 355년을 놓고 그 당시 각 국가들 액터들의 국내외 정세 데이터를 놓고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결과는 공격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여건이 제가 이 이야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당시 여건이 폴밀 게임을 해봤더니 야마토웨 혹은 야마토웨라고 하기보다도 초기죠. 일본 세력이 백제와 서로 합세해서 대마도를 공략하려고 할 만한 사정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우리 비전사서 기록을 한번 제가 끌어와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태백일사라고 하는 고성희 씨 가문에서 비전되다가 해학이기, 우리 독립운동가죠, 해학이기 선생이 세상에 내온 책이 바로 태백일사입니다. 태백일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임나는 대마도의 서북 경계에 위치해서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대마도 두 섬이 이게 이제 임나가 대마도 서북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마도 두 섬 전체가 임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임나가 그 전에는 삼가라가 있었는데 이 좌오가라, 인이가라, 계지가라인데 좌오가라는 신라계였다라는 이게 다 기록이 너무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 겁니다. 좌오가라는 신라 편이었다. 신라에 복속돼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 좌오가라가 바로 좌오만에 있던 그 세력인 겁니다. 대마도 서북 쪽에 있어서 평야지대가 있어가지고 비옥한 전략적 거점을 딱 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백제와 외와의 교통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 사주로 신공항우가 공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스토리텔링, 그 추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록이 태백일사에 있는 겁니다. 이 기록은 이 태백일사의 사료적 가치를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이거는 아주 그 중요한 사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과연 이 기록이 얼마큼 맞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대마도 몇 번 가가지고 이 지명이 살아있는가 조사를 하러 간 겁니다. 실제로 좌호, 인위, 계지가 있는가. 그래서 가봤더니 선 박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 지명들이. 이 지명들은 대마도를 아주 오랫동안 답사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이 지명들을 쉽게 이렇게 책에 쓸 수 없는 지명들입니다. 근데 그게 태백일사에 버젓이 있는데 태백일사 기록은 고구려국 본기에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 때 썼다는 기록, 고구려 때 혹은 발해 때 쓴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근데 이 기록 때 지명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제가 그 현지 그 토박에 물어봤어요. 이런 지명들이 언제부터 있는 지명이라 했더니 그 놀랍게도 1000년 전부터 써둔 지명이라는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약간 짜릿하더라고요. 야, 정말 놀랍다. 그다음에 이 좌호, 인위, 계지가 다 아주 특수한 함의를 갖고 있는 지명들이에요. 그거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자 아무튼 여기가 이제 좌호 보이죠? 좌호. 여기가 친신라, 가운데가 인위가 친고구려, 요 지역이 친백제 이렇게 나누어서 막 싸웠다는 겁니다. 싸우다가 이 뭡니까? 이 좌호가 이제 친신라에서 백제와 외의 교통로를 방해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신공항우가 공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들 하면은 일본 서기의 의문점이 하나 풀리는 게 뭐냐면 백제 닭이 울면 고구려에서 들린다고 이상한 기록들이 나와요. 삼국 사이에서. 그게 한반도로 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보시면 아는데 날이 조용한 새벽이면은요 여기서 닭이 울면 여기서 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고구려 닭이 울면 백제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본 서기 보면 이상한 기록이 자꾸 나오는데 뭐 50명이 공격했다, 100명이, 500명이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을 하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전쟁을 하는데 무슨 50명이 공격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용 교수는 이거는 잘못된 오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마도에 삼국이 따로 있었다면 이 기록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는 조그만 나라니 막 성읍국가이기 때문에 동네 싸움하듯이 싸움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한반도에 삼국이 있었던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일본 서기 편찬자가 바꾸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좌호 보이죠? 좌호? 인위 보이죠? 인위 보이지 않습니까? 지명이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 계지 보이죠? 계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계지는 완전히 그 버려진 마을이에요. 지금 계지는. 근데 계지는 과거에는 뭡니까? 고대 중심지였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해방 이후에 발굴조사를 했더니 백제에게 이 횡혈식 석실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태백일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계지는 친백제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필 계지 지역에서 횡혈식 석실 고분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1948년 이후에 발굴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런 사실을 봤을 때 태백일사는 고구려 혹은 발해 때 그때 일본 대마도에서 관련된 기록을 쓴 게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태백일사에 남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와 계지가라는 기록의 사료적 가치가 이렇게 상당히 재평가돼야 된다. 그리고 이 15세기 때도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지도에도 여전히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현지를 조사를 해보면은 이 북지역 지역에서는 신라계 가야계 토기가 많이 나옵니다. 재밌죠? 근데 가운데에서는 고구려계 유물이 나오고 여기서는 백제계 유물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역이 구분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대 때는 또 백제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 6세기, 7세기 이후 때는 백제의 유물이 집중됩니다. 그 얘기는 태백일사의 기록이 상당히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부합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옛날에 훨씬 많았다고 그래요. 이 대마도에 꽉 있었는데 이걸 다 명치정부가 지었답니다. 유물유적 다 파괴하고 지었답니다. 지었는데 그 남은 거를 제가 이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신라의 톡이 보이죠? 신라의 톡이. 이 신라의 톡이 바로 좌오만 요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좌오만 지역의 이 고대 유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은 뭐 사람들이 중심지가 아닌데 옛날에는 계지나 좌오가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유물이 나오는 것들, 유적에 있는 것들하고도 태백일사의 그 기록이 사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과 시사점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점에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물론 스에마츠 야스까지 학설을 추종하는 국내 일부 사학자분들은 그대로 이제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대목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 국내 그 가야사 연구자들이 그 임나 지명을 여러 가지 아까 뭐 비사벌, 다라 뭐 뚝뚝뚝 막 할 때 비정할 때 논문을 보면 각 주에 스에마츠라고 하지 않고요, 한국 사람 이름을 끼워넣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표절입니다, 표절. 분명히 스에마츠 교수가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주장했다는 기록을 지우고 한국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은 그거 아주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어쩌면 이 학설이 일본 천황주의자가 처음 주장했다는 것을 노출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가끔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 지명 비정할 때 이게 스에마츠의 비정이다, 혹은 뭐 다른 사람 그 당시 뭐 쓰다 여러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인용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일본 열도,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열도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대항가설, 뭐 대항 학설이죠. 학설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제가 임나는 대마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논점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논점을 끌어와서 설명드렸는데, 이런 융합적 검토를 한 결과 임나는 대마도라고 하는 기존 학설이 좀 더 힘을 받게 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태백일사 좌오가라 기록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정합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사료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 이콜 가야설에 스며 있는 화근을 해체해서 일본의 아베 정권 뒤에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본 회의와 같은 우익단체가 갖고 있는 대한반도 우월주의 역사의식과 한국 때리기, 요새 계속 한국 때리기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 우리 임명찬 박사님 주장한 대로 일본이 뭡니까? 지고 있어요. 지고 있으면서도 지고 있다는 사실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손해보겠다 인정 안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비합리적인 행동인데 왜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의식과 무의식세 저 근저에서 정한론 혹은 식민지 시대 때 한국에 대한 우월주의 의식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정한론 의식의 더 깊은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임나인본부 가라 칠국 정벌설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는데, 그거를 한일 역사학계가 다 부정했는데 그걸 다시 무덤에서 불러오는 주문이 있다, 만트라 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나이콜 가야설이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덕일 박사님, 그다음에 미사협 주장대로 버젓이 국립박물관에서 겉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정한다고 하면서 강론에서는 인정하는 이중적인 어떤 그 사고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비판에 우리 정부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임나일본부설은 사실은 이 임나 가라설과 떼놓을 관계예요. 임나이콜 가야설과 떼놓을 관계이기 때문에 임나일본부설의 진정한 해체는 임나이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논파되는 것이 확실돼야 끝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나 가야설이 지금도 횡행하는 이상 잘못하면 일본 회의에 기를 불어넣고 일본 회의한테 끊임없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중국말로 뭐죠? 짜요.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 우익단체, 일본 회의 같은 극소수 우익단체의 우월주의 역사의식과 한국 대리기 같은 시대착오적인 인식의 교정을 촉구해서 진정한 한일 화해와 토쿠가와 시대 때 대등한 설린 관계, 토쿠가와 시대 때는 한일 관계 좋았거든요. 우리 그때로 돌아가신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임나일본부설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임나이콜 가야라고 하는 이 논점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헤쳐야만이 진정한 화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토론자 듣고 그다음에 전국의 시청자분들하고 대응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동부역사재단의 이명찬 연구위원입니다. 이 발표는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되게 저한테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남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전공이 국제정치인데 특히 이제 일본 외교 안보 쪽이 제 전공이고 일본 회의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책도 하나 내기도 했고 최근에 아베 정권이 얼마나 우익적이며 이 한일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하나의 단서로서 이런 뿌리 역사적인 근원을 이렇게 파헤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좋은 하나의 실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현대 한일 관계 여기에 제 전공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그 깊이 있는 토론은 사실 제가 좀 불가능하고 오늘 일본 회의하고의 연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서 일본이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갈 때는 한쪽 팔은 쓰지 않고 한쪽 팔만 쓰고 슬렁슬렁 우리를 대응했는데 이제 그걸로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되니까 정말 일본말로 hon기로 진심으로 한국에 달라들고 있어요. 그것도 일본의 핵심 세력들이 수백 년 이어져오던 수세기 이어져오던 그 뭐랄까 한국에 대한 패권이랄까요? 이게 이제 한국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이 소위 말해서 패전 이후에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 중추 세력들이 사실상 뒤로 한 발 물러 있다가 국제사회에서 그놈들이 한 짓이 워낙 악랄한 나쁜 짓을 한 게 많으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약간 좀 온건한 세력들이 그동안 일본을 중추 세력으로서 지배해 왔었는데 이 세력들이 이제 그걸로 가지고는 한국을 당할 수 없으니까 뒤에 물러있던 소위 말하는 그 본심을 갖는 그 세력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한국에게 전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한국을 어떻게든 올라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이제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이제 일본 회의를 보게 되면은 일본 회의의 핵심은 창생의 집이라는 종교 단체에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창생의 집의 그 창시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걸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일본의 모든 만학의 근원은 지금 현재 평안법이다. 평안법에서 뭘 가장 그 만학의 근원으로 받느냐면은 신도를 과거에는 국교였는데 그걸 국교로서 단절시켰잖아요. JGQ가. 그리고 신도가 국교가 되지 못하도록 헌법에다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천황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 천황을 받드는 게 신도고 신도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JGQ가 못하겠으니까 그걸
헌법 개정하는 거 이것 자체가 일본을 다시 살게 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게 과거에는 패전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본 국민들 자체가 씨알도 안 먹혀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일본이 경기가 많이 좋고 막 굉장히 잘 나고 할 때는 무슨 헌법 개정이냐 시대 씨알도 안 먹힌 소리 하지 마라 이랬는데 이게 한 30년 가까이 잃어버린 30년 앞으로 잃어버린 40년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과거 메이지 신 때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천황이 중심이 되고 천황이 중심이 되려면은 결국은 헌법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신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 종교로. 이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일본 회의라는 게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아베 정권은 일본 회의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딱 손을 잡고 한마디로 민과 정이 같이 가는 게 지금 일본 회의와 아베 정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혐한 책이라든가 헤이트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 몇백 회 가까이 일어날 정도로 그게 용인이 된 게 아베 정권 들어서 나서였어요. 결국 뭐냐니까 아베 정권이 그 헤이트 스피치나 혐한 책을 출판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려한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제가 볼 때는 아베 정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권이에요. 그런데 그 정권의 핵심인 아베는 결국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의 핵심 그 사상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베가 7년 가까이 넘게 이렇게 정권을 유지해오는 이유는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는 업적도 거의 없고요. 유일하게 한국 두들겨 패는 거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90년대 초부터 유학을 해서 한 10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은 일본 사람들 만나면 첫 마디가 당신들 왜 역사 반성 안 해? 이거였어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나하고 처음 만났는데 다짜고짜 역사 너 반성 왜 안 하냐는 얘기부터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들이 옛날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받아치지는 못하고 또 일본 사람들 성격이 그래요. 처음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싸움하고 막 이렇게 돼도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처음에 상대방이 이렇게 강연하면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혼내를 비치지 않고 다때마이로そうですか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쌓였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만나면 다짜고짜 역사 반성 안 하냐,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이제 연배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명확히 있고 그걸 인식하니까 다 받아들였죠. 어느 부분 받아들이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감수해 나가야 된다 생각했는데 지금 30, 40대 정도만 돼도 교육을 거의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그 교육을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물론 뭐 가끔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뭡니까 연좌제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잘못한 건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런 식의 팽배했다가 그런 불만들이 엄청 쌓였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일본은 계속 좌절만 하는데 한국은 잘 나가니까 거기다가 한류가 2004년도 한류가 이게 일본에 쫙 스며들면서 한국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찬양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바로 반발이 나온 게 혐한 헤이트 스피치. 그러니까 찬양이 나온 것 동시에 그 반발로 이게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순에서 머물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폭을 일으키니까 그걸 에너지로 삼아서 나온 게 지금 아베 정권이거든요. 아베 정권은 일본 사람들의 오랫동안 울적함이 누적됐던 것들이 이것도 경제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살기 어려운데 뭔가 폭발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가스는 가득 차 있는데 이 가스를 터뜨려 준 게 아베가 그 가스를 터뜨린 방향이 한국 두들겨 패. 처음에는 북한이었는데 아베가 북한을 두들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순간 북한을 두들길 수가 없어요.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하고 잘 지낸다. 김정은하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김정은한테 뭐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베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향을 돌린 게 한국 쪽인데 제가 그 레이더 조사라고 일본말을 계속해요. 레이더 조사라 그래서 우리 해군함이 일본 자위대 함정에다가 레이더를 쏴가지고 공격하기 전에 레이더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당했다고 일본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그거 해군이나 자위대에서 그냥 쉽게 무마될 수 있는 거였어요. 방위성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베 총리가 그걸 정치화시켜가지고 정복시켜가지고 한일 관계를 아주 거의 한국이 일본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베 정권은 결국은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게 지상 목표인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이 중국이었다가 북한이었다가 중국을 적을 삼아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중국이 워낙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북한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것도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그게 안 되니까 한국으로 돌린 거죠. 근데 이 과정들이 너무 제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총리로 7년씩이나 지지할 수 있을까?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정치학자가 나온 이제 얘기가 뭐냐니까 한마디로 그 아베 보수 정권의 그 전략이 이거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적과 아군을 나눠 가지고 자기 아군한테는 모든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편의를 다 봐주고 챙겨주고 적이라고 판단된 사람한테는 일제 이권을 주지 않는 이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몇 년씩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리 아베 비판해봤자 돌아오는 게 왜 야당이 영 형편없다 보니까 정권 교체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아베 정권이 자기한테 우군한테만 계속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쪽은 무조건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좌절감을 느껴가지고 투표를 안 해요. 투표해봤자 별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 일본이 아베 정권이 계속 정권을 이어왔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본은 정말 지금 하나의 일본은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비정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제가 유학할 30년 전에 그 상황을 보면은 그와 비교하면 너무나 비정상적인데 자 이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우리 남창희 교수님이 이걸 뿌리를 들어가서 깊이 있게 이제 뿌리서부터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발표하신 건데 상당히 그 자료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 공감이 가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뭐 질문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발표 중에 제시한 자료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정통 학자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 내용들을 좀 더 발표 시간에 명확히 대비적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들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도 최근에 대마도 한번 다녀왔는데 대마도에 가서 보니까 한국인이 가지 않으면 거의 피폐화되는 정도 3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제 생각엔요 일본이 한국한테 이거 주면은 한국이 대마도를 완전히 그냥 기가 막힌 어떤 지역으로 발전시켜 놓을 텐데 거의 버려놓은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버스 타고 지나가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지들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팽개쳐 놓고 지금 여행객들이 뭐 거의 1년에 40만 가까이 가다가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지니까 지금 대마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초토화됐죠. 초토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앞으로 뭐 먹고 사나? 어업으로 살다가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관광업으로 돌렸다가 다시 또 이제 어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그 대마도에 가서 보니까 야 이거 한국한테 너희들 한 50년이나 100년 조차를 할 테니까 뭐 개발해봐라. 저기 홍콩 연구한테 활용했듯이 일본이 그렇게 해준다면은 대마도를 기가 막힌 하나의 홍콩같이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배 타고 오면 1시간이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부산 사람들 뭐 우리 전국에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될 테고 얼마든지 이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이 이거 뭔가 하여튼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한반도와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고 뭐 최근에는 또 대마도 우리 땅이라는 얘기도 요즘 동영상에도 꽤 올라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 남 교수님이 지난번에 저 앞에도 책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한 권 보내주셔서 제가 한 앞부분은 정말 재밌게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했고 국제정치학자이시면서 언제 이렇게 역사에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셨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 한 9개월 일본에 있었지만 저 박물관 되게 싫어해요. 가서 보면은 뭐 개먹은 것 같고 맨날 일본 저희들 좋은 얘기만 쓰는 것 같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재단에서 한번 어떤 무슨 교사들 연수 교육 차원에서 교육 끝나고 나서 그분들 이제 연수한다고 미리 저기 선발대가 와서 한 바퀴 같이 돌았는데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한반도에서 건너온 게 명확하게 딱 표시하는 뭔가를 딱 전시해놓고 해놓은 거 보고 그때 흥미가 좀 갑니다. 왜? 딴 데 가보면 맨날 지들 잘했다는 얘기밖에 없고 지들 뭐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박물관에서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이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졌으며 그때 어떻게 건너와서 여기에 지금 무슨 유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쫙 잘 정리가 돼서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참 흥미를 가졌었는데 우리 남 교수님은 일본의 그 전역에 돌아다니시는 박물관을 그렇게 많이 조사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관심을 갖고 같이 좀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마디만 이제 일본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코로나19는 세계사로 따지면은 옛날에 패스트, 스페인 독감 이 두 개가 그 국제 정치를 뒤집어 놨어요. 국제 사회를. 그에 버금가는 게 코로나19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일 관계 희비가 갈릴 거라는 명확히 보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무더기로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왜? 아베가 맨날 정치적인 어거지만 부렸지 과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이 정치적인 그 프로파간다는 과학 앞에는 전혀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프로파간다로 가지고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로 가지고 한국을 능멸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거리를 해오고 있지만 이 과학 앞에는 속수무책이고 그 과학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앞에서 한일 관계를 명확하게 보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얼마나 무능한 정권이며 얼마나 이 왜곡되고 뭔가 어거지 부리는 정권이냐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 한일 관계 앞으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이 국면 전환이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역사적인 뿌리까지 같이 이렇게 전맥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정말 좀 더 정치하게 정말 꾸준히 아주 새를 규합해 나가면서 한다면은 큰 어떤 외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찬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명찬 박사님은 이제 고려대학교 정액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개요대학에서 일본의 양심적인 소야 요시히데 교수한테 사살해서 아무래도 그 객관적으로 국제관계를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정형욱 교수님이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욱입니다. 저는 아주대 국제대학원 소속입니다. 제가 1985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처음에 봤던 그 역사학 책이 환단곡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느꼈던 20살의 청년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역사책에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면은 어느 순간에 이 쟁점들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거대한 정치적인 쟁점으로 크게 파열음을 내면서 동양 3국 간의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오늘날 와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제가 그때부터 역사에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이었죠. 거기에서 소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류사학파와 비주류사학파들이 치열하게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35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주류사학파, 편의상 주류사학, 비주류사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통상적으로 학파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 학파를 창시한 분들의 이름을 따서 학파 이름을 짓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시스템이어서 어떤 그 창시자 이름을 딴 학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학계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학파를 뭐 비주류 학파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편에 서 있는 소수 학파를 비주류 학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좀 더 연구를 하신 분에 의해서 정리가 돼서 훨씬 더 나은 그 어떤 학파 이름을 구분을 해주시는 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름을 두 가지의 이 학파 이름으로 편의상 쓰면서 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난 35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비주류 사학파 내부에서 치열한 공부 그리고 옆에 남창희 교수님과 같이 직접 현지를 답사하시는 그런 경험과 과학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컨텐츠들이 지난 35년 동안 발전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있듯이 불행하게도 냉정하게도 굉장히 좋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이 논문이 남창희 교수님의 논문이 학계뿐만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발표되고 모든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주류 사학파의 내부의 학예회 수준으로 계속 도돌이 그 악순환처럼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좀 제가 저도 정치학자지만은 그 이 역사학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전략을 수립하면은 이 비주류 사학파의 그 주장 내용들이 주류 사학파의 주장을 넘어서 학계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세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남창희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왜 그럼 기존의 주류 사학파들은 이러한 비주류 사학파들이 내놓는 참신한 연구 방법론 그리고 새로운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이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정치학에서 폴리티컬 헤저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적 헤게몬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북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요. 북한보다 남한이 더 잘 사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북한 독재 모순을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왜 김정을 지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이 헤게모니, 정치 헤게모니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의 독재자를 싫어하면서도 지지하느냐면은 북한의 역사적 정통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북한인들의 인식 체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멸망한 이후로 거의 700~800년 이상인가요? 북한의 주체가 되어 나라가 수립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 체제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학계에도 고스란히 그 리플렉션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현재 주류 사학파들이 직간접적으로 일본 역사 학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그게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 기존 학설 유지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학문적 자발적 복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학문적으로 자발적으로 반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시스템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우리나라의 주류 학파, 역사학계에서 고대학계에서의 주류 학파들만의 특징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학계나 전 세계 어느 학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룡을 연구하는 이제 공룡학계가 있는데요. 1970년대 말에 두 명의 영국의 학자들이 새가 공룡에서 기원했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 전 세계 그 공룡학자 100명 중에서 98명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크레이지한 티어리라고 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주류와 비주류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룡학자들이 새는 공룡에서 기원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전 세계 공룡학회의 10%는 아직도 나이하드들로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고집, 관습 이거를 고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그 고대사학계를 갖다가 잘 설득해서 협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세 가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전략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요. 이분이 외교부 장관들이 되게 다 영어를 잘하시지만은 특히 아주 영어를 컴팩트하게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한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대응 방식을 굉장히 맛깔스럽게 세계 매스미디어에 잘 전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펙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좀 바꿔볼까 하다가 굉장히 그 한국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니까 계속 지금 장관으로 이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이 역사학에서도요, 번역의 중요성을 제가 한 20년 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현재 비주류 학파가 이 한국 사회 내에서 힘이 약해요. 아마 전체 역사학자들의 뭐 거의 좀 맥시멈으로 계산하더라 하더라도 10%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계, 그다음에 관계, 공공의 영역, 사학의 영역에 있는 이 학파들의 파워를 교체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정치학의 하나의 그 스트래테지 전략이 있는데요. 정치사회학에서 그걸 이제 부메랑 효과 전략이라고 합니다. 부메랑 효과. 부메랑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호주에 그 사냥꾼들이 쓰는 동물 사냥할 때 쓰는 무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된 나무인데 그거를 새를 향해 던지면 새에 맞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던진 그 사냥꾼한테 돌아옵니다. 이 효과를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메랑 효과 전략은 주로 그 권위주의 독재 국가에서 시민단체들이 쓰는 전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민단체들이 권위주의적인 독재 국가 안에서 정치 발전을 이루고 민주화 발전을 이루고 시민사회의 어떤 복권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딸리니까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국제기구, 그리고 잘 사는 OECD 국가들, 정부들, 그리고 다른 그 프렌들리한 국제 시민단체들에게 지원을 호소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쭉 돌아서 다시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독재 국가로 왔을 때는 그 이펙트가 거대한 해일처럼 엄청난 큰 파워 힘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역사학계에서 이 전략을 쓰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바로 영어로 된 텍스트북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주류 학자들 앞에서 아무리 토론을 하고, 저기 복기대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의 우군의 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주류 학파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국제 역사학자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면서도 불행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사대주의에 약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흐름 트렌드가 있다면 거기에 꼼빡 넘어가서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된 한국 고대사에 관한 책을 써서 그거를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요 학자들, 그 다음에 문학의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전 세계 매스미디어들이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의 우리 비주류 학계 시각의 이런 새로운 연구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있게 되고 그 객관적인 평가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주류 사학계를 압박하게 되고 한국의 정부와 한국의 문학에 있는 주요 사회적인 그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저도 이러한 그 영어 역사책을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해서 하는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에도 참여해 본 적이 있지만은 오히려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통해서 영어책을 내는 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영어책을 내봐요. 얼마 안 있다가 전부 다 창고 안에 다 들어가요. 먼지만 쌓이게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옆에 남창희 교수님도 있으시지만은 이런 분들은 그 국제 이 출판사들을 좀 알고 계세요. 국제적인 출판사들. 그러면 이 국제적인 출판사에 한국의 이런 비주류 사학자들하고 누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한국어를 잘 아는 최근에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들, 전문가들, 번역가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맛깔스럽게 번역을 해서 그러한 국제 출판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번 냉정하게 보세요. 우리 비주류 학계의 텍스트북 한국 고대 역사책 있는 거 뭐가 있어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단 한 권도 없어요. 이러한 책들이 반드시 출판되어 나와야지 우리가 비주류 사학계가 힘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그 책 이름이요, Ancient Korean Ancient Histor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서 이것이 아마존 같은데 딱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마존 검색할 때 Korean Ancient History 딱 치면은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라인에 딱 뜨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그 주류 외국의 학자분들한테도 쉽게 액세스 접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1990년대 말에 한국 정치학을 한 과목을 가르치려고 영국 학생들에게 텍스트북을 찾으려고 알아봤더니 주류 학계조차도요, 이기백 선생이 쓰신 1990년대 중반에 그 한국사 책 있죠? 그거 하나 번역된 것밖에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영어로 책이 번역될 정도면 영어 책 안에 컨텐츠들의 내용은 오히려 10년, 20년 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당시에 한국의 역사 담론들이 번역돼 가지고 90년대 후반에 나와서 쓰여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뒤로도 2000년대 그다음에 2010년대 한국사에 관한 책이 영어로 번역 나왔는데 대개가 주류 사학계의 패러다임으로 정리된 책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바로 이 영어 역사서를 비주류 학계에서 공동 작업을 통해서 국제 출판사를 통해서 반드시 출판해야지 된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국제 학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중기 전략은요. 그나마 수적 열세에 있는 이 비주류 사학파들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앞에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은 환단고기를 인정하는 파, 주로 세계 환단학회 중심으로 있는 환단고기 인정파가 있고 환단고기를 비인정하는, 반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라 비인정하는 학파분들로 분열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단군 고조선 학회, 한민족 학회 이런 분들인데 최소한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양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고 어떤 같은 그 공동의 그 어떤 그 타겟들을 정해서 추진해야 될 일상에 있어서는 같이 상생적으로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환단고기 인정하는 쪽에 그룹에 있는 이 세계 환단학회 학회지가 보면요, 아직 학술지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학술지에 한국 연구재단 등에 등재가 돼야지 나름대로 굉장히 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토론 발표도요,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데, 유튜브에 이 코리안 에인션트 히스토리라는 영어대로 된 그 이 제목 타이틀로요, 아마 이쪽에 그 상생방송국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바로 영문 고대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도 한번 필요하니까는 장기적으로는 한류, 우리의 그 비주류사학계의 담론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이건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굉장히 효과적인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